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고요. 이제는 안 나오면 좀 섭섭하죠. 옆에 남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달 착륙은 조작이라든가 뭐 케네디 대통령 암살 뒤에는 CIA가 숨어있다 라든가 코로나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음모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음모론을 믿고 또는 집착하는 것일까요? 심심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그럴듯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해님은 평소에 음모론에 관심이 있으신 편인지 궁금합니다. 음모론 자체는 관심이 조금 있긴 해요. 일단 무엇보다 제가 음모론에 관심 있는 이유 보면은 일단 재밌잖아요. 재미가 있다. 평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현세와는 조금 뭐 다른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뭔가 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뒤에는 또 어디까지나 아마 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호기심과 공포를 자극하고 있는 게 이 음모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일단 재미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있고, 다만 그거를 막 되게 뭐 종교처럼 막 신봉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네요? 예, 그쵸. 그 정도까지 가면은 살짝 그냥 개인적으로도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재미로 봤다가, 그런데 이 정도의 음모론에 이 정도의 증거나 이 정도의 뭐 과정이 있었다 하면은 뭐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왜 사람들이 음모론에 귀가 솔깃해지고 또 관심을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은 불안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총을 맞았는데 범인은 단독범이다. 뭔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설마 저렇게 허무하게 끝났을 리가 없다. 뭐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었을 거야. 그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명확한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건 인류 초창기 그 원시 시대부터 생존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고 가정해보면 그 죽음의 이유를 모른다고 했을 때 다음은 나 자신이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친구처럼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이유를 찾도록 진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물학적 진화가 현대에서는 음모론까지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통제하고 싶다는 느낌을 필요로 하는 것도 같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세상을 말인데도 말씀이시죠? 세상 전체라기보다는 자기 주변의 일상이라든가 주변의 일상? 예, 생활. 그런데 요즘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죠. 뭐 전쟁, 기후 위기, 팬데믹, 또 경제 불안 등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저 세력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벌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 완전히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럼 약간 종교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종교랑 어떻게 보면은 메커니즘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하면은 음모론으로 가는 거고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그러면 네. 종교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저는 사실 남해님도 아시겠지만 비종교인이다 보니까 예. 사실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네. 뭐 종교가 됐든 혹은 네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음모론이 됐든 거기에 네네. 긍정 부정을 그렇게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있고요. 먼저 태클을 거시고 저 원래 태클 잘 거잖아요. 그쵸. 태클 네. 잘 거죠. 근데 저는 또 제 생각을 밝혀야 되는 욕망이 있다 보니까 좀 네네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거 긍정과 부정은 제외하더라도 메커니즘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토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었다 메커니즘 자체는. 물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께는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메커니즘은 상당히 유사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세상을 뭔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 통제라는 게 좋은 통제도 있겠지만 나쁜 통제도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쵸. 통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만약에 그 통제의 주체가 악당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면서도 그 악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대표가 뭐 대통령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네네. 그 대통령 그냥 바지 사장일 뿐인 거고 네네. 실제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등. 그쵸. 약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나는 그런 사례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이제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진실로 밝혀진 사례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전에도 여러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그쵸?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뭐 중대 사안들을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고 각 전문가들을 불러서 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흑막 정 그분 같은 경우에는 흑막이긴 했는데 뭐 비슷비슷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자존심을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다. 나는 깨어 있다. 나는 뭐 선택받은 사람이다. 약간 이런 좀 믿음 혹은 자존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음모론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걸 사용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믿게끔 이렇게 조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뭔가 트라우마 혹은 불편한 지점을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믿는 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해님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좋아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뭐 제가 생각했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처음으로 생각했던 건 일단 재미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뭐 소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네. 뭐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음모론은
그 하나의 그 재미를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특히나 뭐 미스터리하고 감춰지고 뭐 알려지지 않은 거일수록 더 큰 효과를 주는 쪽으로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안토님이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달 착륙은 연출된 것이라 하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보다는 뭐 어디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찍었다라는 뭐 자극적인 설정들이나 뭐 드라마틱한 전개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나 이유들이 있으면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음모론 자체가 그 현실에 있는 그 현실에 찌든 무료함이라던가 그런 피로감을 벗어나게 해주는 일종의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뭐 재밌는 게 있을까요? 현실과 다르다는. 그렇죠. 사람들은 현실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음모론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뭐 모두가 모르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숨겨진 진실을 우리는 뭐 알고 있다. 아까 안토님 말씀한 것처럼 알고 있다 하는 뭐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콘텐츠의 어떤 좋은 소스가 되기도 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지금 콘텐츠의 하나로 써먹고 있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일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고 큰 호응을 얻기 때문일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고 뭐 두 번째로는 일단 안토님이 아까 비슷하다고 한 내용, 안토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왜 죽는지, 왜 아픈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런 건 이게 있는데 이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 일어나는 관계들에 의심하는 탐구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자체가 뭐 워낙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뭐 조금 더 다른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기존의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요? 네,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그 방향은 잘못될 지언정 생각을 하지 않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부분은 저는 한편으론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면서도 반대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반대 사례는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혹은 네네네. 좀 됐죠. 뭐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네네.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예시를 하나 부정선거로 든 것 뿐입니다. 다른 사례들이 많겠죠. 네네. 그분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실관계 혹은 정보들을 네. 살펴보면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일단. 네네네. 근데 이걸 또 따져보려면 팩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쵸. 팩트를 먼저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팩트라는 게 이것도 정의 내리는 걸 또 다양하게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이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보고 듣고 하는 네. 혹은 맛보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또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쵸. 예. 그리고 우리 뇌가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리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종이 네. 가지고 있는 오감의 영역 안에서 네네. 공통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오감은 사람마다 또 다른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나는 귀신이 보인다. 네네. 근데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네네. 같은 종으로서 어느 정도 그 공통의 범주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변화들 네네네. 이거를 저는 사실이라고 정의를 내려야만 한다. 그래야 네네. 혼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점에서 그 아까 점에서 예시를 부정선거를 들었던 부정선거를 예로 들자면은 네네. 그쪽에서 말하고 있는 뭐 중국인이 뭐 이렇게 선관위에 개입을 해서 내부에 개입을 해서 뭘 조작을 한다거나 네네. 예. 혹은 뭐 투표함을 누가 뭐 이렇게 뭐 바꿔치기를 예. 했다거나 혹은 뭐 전산을 해킹을 했다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그 정의 안에서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개인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적 판단, 감각적으로 접하는 인풋과 인풋,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는 귀신이 보이고 누구는 귀신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은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문학과 사회학에서 그러면 팩트는 뭐죠? 제가 봤을 땐 부정선거 이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해서는 인문학과 사회학이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인문학 뭐 비슷한 사회 경험을 하고 뭐 비슷하게 자라왔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사고 판단에 의해서 팩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희와 다르게 자라거나 저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인문학이나 사회 현상을 봐도 그걸 팩트로 안 받아들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나미님이 요거를 먼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과 의견은 다른 거예요. 사실과 의견을 다른데 아까 전에 안토님이 말씀하신 그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인간의 사고 자체는 오감이 아니거든요. 오감은 우리 뇌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고 사고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인풋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풋 값을 얘기를 해야지 인풋 값을 얘기를 해야 인풋으로 된다. 프로세싱 되는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팩트는 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의견인 거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그건 개인이 느끼고 처리된 감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인풋 자체만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풋. 이게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표현하니까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풋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네. 그 사실만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관적 생각이 개입이 안 된 것이 있나요? 주관적 생각이 개입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상당수가 그렇게 만들어졌겠지만 다만 개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공통적으로 좀 잘못 바꿔서 대다수가 말하면? 판단했을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 예. 과학적 사고 네. 판단이 있어야 된다. 과학적 사고 판단. 예.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앞에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물리적으로 귀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과학적 기준을 기준으로 네네.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인풋으로만 가급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단 음모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존재는 하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욕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알고 네, 그쵸. 싶어하는 탐구심이라든가 뭐 흥미라든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불안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그거는 있고. 감정의 영역이니까 네네.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네네.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또 뭐 우주가 뭐 시뮬레이션이다 뭐 이런 이론으로까지 들어간다면은 또 많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설의 하나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음모론 자체에 좀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음모론으로 다시 좀 돌아와 보죠. 돌아가서 제가 또 말을 계속해보면 아까 안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에 집중을 하지가 않고 그리고 팩트에 집중을 하지가 않고 뭐 종종
그 우리가 하는 공식 발표라던가 주류 언론들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아까 말한 부정선거 음모론도 생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약간 정부에서 하는 공식 발표라던가 하는 그런 거에 의구심이 들어서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의심이 네. 될 수도 있죠. 예, 그쵸? 그래서 왜 저렇게 말하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의문을 품고 그 틈으로 가설을 세우고 자신만의 논리를 펼치고 그 논리들이 점점 더 쌓여가서 음모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솔직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죠? 그 123 사태 12.3 개헌 말씀하시는 12.3 거예요? 계엄이죠. 네. 그 전에 저희가 또 그 주제로다가 방송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사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계엄 계엄의 가능성이 확률에 있다. 대해서. 네. 예, 그쵸?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 계엄이라는 말도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된 적이 있는데 네. 12월 3일 그 계엄이 딱 터졌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제 감정이 어땠는지. 예, 그쵸. 왜냐면 그때 자체도 공식 발표로는 그 대변인실에서 얘기를 했듯이 네.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는 계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네. 라고 대변인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변인이 그 부정을 했었죠. 예, 그쵸. 그런데 그 공식 발표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공식 발표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고 안토님이 계엄에 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때 딱 12월 3일 계엄이 터졌을 때 그 안토님이 느껴셨던 그 느낌이나 생각들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계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음모론 취급을 받았던 건 사실이죠. 예, 네. 그쵸.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었고, 네네네. 그리고 계엄이 터진 날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일단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게 첫 번째 들었고, 네네네. 두 번째는, 내 생각보다 많이 급했구나. 그 윤모 씨가 많이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일정보다 좀 빨리 터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날은 계엄을 하기가 적절한 날도 아니었어요. 뒤돌아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국회의원 다수가 서울에 체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경우였죠. 그런데도 계엄을 감행했다는 거는 아주 급한 그런 급박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 짐작은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계획에 부실했다. 요 정도도. 근데 최근 저희가 뭐 이제 특검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접하면은 계엄은 상당히 치밀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왔었고 뭐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서 전쟁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도 먼저 시도했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더 크레이지한 가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몸을 좀 사렸던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가짜 광기가 찐 광기 앞에서 그렇죠. 진짜 약간 이런 광기의 느낌으로. 앞에서 네. 약간 쫄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사실관계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네네네. 예. 그런 점에서 뭐 그냥 생각 없이 저질렀다기보다는 도저히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급박함이 더 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살짝 이런 건 없나요?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안토님이 주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저한테도 그렇고 뭐 다른 지인들한테도 그렇고 네. 계엄 일어날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상태에서도 저희나 뭐 그 지인분들은 계엄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를 상당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었죠. 그 당시 근데 계엄이 딱 막상 터지고 나서의 그 성취감이라던가 우월감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죠,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남인님을 비롯해서 주변 분들에게 약간 내기처럼 얘기한 것도 있었고. 예, 그쵸. 너네는 맞고 너네는 틀리고 내가 맞아. 약간 이런 느낌. 그렇다기보다는 왜 쟤네들은 저걸 모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더 컸어요. 물론 제가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보가 네네네. 조금 더 많이 취합되는 건 있겠지만 여튼 저만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여러 그 당시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던 시기이기도 했어서. 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계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들, 논리 이런 것들을 따져 보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막 근거 없이 막 믿고 그런 건 없어요. 종교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일단 어느 정도의 그 논리적인 구조가 짜여져 있고 뭐 증거도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고 그렇죠. 이래야 된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음모론의 어떤 사람들이 기대는 이유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뇌는 어떠한 패턴을 찾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름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을 찾기도 하고 또 하늘에 떠있는 별들끼리 연결을 해서 별자리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패턴 인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너무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없는 패턴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가짜 패턴 인식, 뭐 학술적으로는 아포페니아라고도 한다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난다고 했을 때 뇌는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가짜 패턴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저 우연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 요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저희 한 3년 전, 4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 터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대만에서의 그 분리 독립운동이 있었단 말이죠. 홍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홍콩. 대만과 홍콩은 다릅니다. 홍콩, 예, 홍콩. 타이, 그쵸. 구분하셔야죠. 홍콩에서 막 중국에 싫어가지고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코로나 우한 폐렴이 터지고 나서 그러한 운동들이 싹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말하고자 하는 이 음모론은 중국에서 이 우한 폐렴을 일부러 퍼뜨렸다. 왜냐면 그 홍콩의 분리 독립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그 정도의 상황 자체가 아까 말한 아포페니아라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서로 연관성,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것 자체의 뭐 생김새라든가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같은 일자에 나타났다거나 이런 걸로 그냥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죠. 가짜 인식 패턴이. 공교롭게 우연히도 일어난 건데. 그렇죠. 공교로움에도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막 갖다 붙이는 거? 예,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뭐 음모론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이제 음모론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사례들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노래를 먼저 한 곡 듣고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선곡을 한 노래인데요. 뮤즈의 Uprising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저항하자는 다소 음모론적 세계관이 반영된 곡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뮤즈의 Uprising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음모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에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남해님이 몇 가지 좀 소개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모론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모론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한 뭐 중국이 코로나를 일부러 퍼뜨렸다 같은 것도 있고, 뭐 지구는 평평하다 하고, 아까 예시로 든 알폴로 달 착륙은 거짓 조작된 거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옛날, 코로나 빼고 거의 옛날이고요. 네. 요새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AI, 인공지능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공포가 하나 생겨나고 있거든요. 혹시 그 AI,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를 말하는 거죠. 네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AI 같은, 그 채찍빛 같은 AI가 단순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생성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정보기관과 연결되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챗GPT 같은 AI한테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정치 네. 성향이라던가 위치, 관심사, 뭐 그리고 문제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은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마블 영화 중에서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보셨나요? 네, 알고 있죠. 네. 거기 그 빌런 집단 중에 하이드라라고 하는 빌런 집단이 있는데, 프로젝트 인사이트 혹시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인사이드라고, 그 아까 제가 말한 음모론에 들어간 내용이 일단 영화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AI가 진짜로 그 전 세계 사람들의 뭐 SNS라던가 하는 그 행동 반경 혹은 뭐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을 감시해서 그 하이드라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내용인 거죠.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음모론을 믿는 자들은 그 AI 자체가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던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를 하거나 필터링하는 것을 검열 시스템의 증거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네. 또 그 사용자의 질문과 취향을 기억하는 AI 기능조차 디지털 감시의 일환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AI가 수집하는 그 데이터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화돼가지고, 모듈화라고 하죠. 익명화돼서 감시나 추적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AI는 자율의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따를 뿐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게 네. 사실인 거죠. 근데 이것과 또 반대로 그 오픈 AI 최고 경영자였던 샘 올트먼이 네.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5를 시험하면서 약간 조금 위험한 공포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통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할 감독 체계도 부재하다고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7월 30일, 그 현지 시간으로 7월 30일 테크레이다에 따르면 샘 올트먼 CEO는 그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GPT-5는 매우 빠르게 느껴졌다고 말했고, 이 테스트를 GPT-5를 테스트하면서 그 샘 올트먼 자신조차 이 AI의 발전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다라고 보면서 이 자신을 갖다가 그 오펜하이머를 한 맨하튼 프로젝트를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문학 면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약간 이러한 정보나 감시를 통해 AI가 하는 이런 정보나 감시가 빅브라더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AI가 빅브라더처럼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인 거네요. 예, 그렇죠. AI에 의한 빅브라더의 세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믿는 자 그리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첫 번째 사례를 한번 AI가 빅브라더다 하는 이 첫 번째 사례를 했는데 이 음모론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AI가 이미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라더로 작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범용 인공지능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 보니까 저는 해당 주장은 아직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음모론에는 뭐가 있으시죠? 제가 또 이 두 번째로는 살짝 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음모론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뭐 아까 안토님이 일부에서 얘기를 하셨던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는 겉모습일 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도 그냥 겉모습의 허수아비일 뿐이다 하라는 이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있는데요. 네. 뭐 수많은 영화나 스토리 혹은 드라마 이런 거에서 나오는 흑막이라고 불리는 진짜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기관들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력 즉 그림자 정부가 실권을 쥐고 있다는 그런 음모론입니다. 네. 이 딥스테이트의 구성기관으로는 뭐 세계의 정보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밀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뭐 용병으로 뛰고 있는 뭐 군사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벌들이라고 하죠. 초범적인 엄청난 부를 가진 그러한 재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러한 엘리트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영향으로는 뭐 선거나 입법, 여론, 그리고 심지어 전쟁과 팬데믹, 그리고 기후, 인구 이런 것까지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네. 이러한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의 흐름을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뭐 비슷한 음모론으로는 그 랩틸리언 얘기, 마크 주커버그가 뭐 랩틸리언이다 하는 도마뱀처럼 도마뱀처럼 그런 음모론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옛날부터 영화에 좀 많이 등장했던 뭐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 뭐 뉴 월드 오더 같은 이러한 음모론들이 이 딥스테이트 음모론과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딥스테이트를 가지고 음모론이 또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사이에서 이 딥스테이트라는 용어가 정치적인 무기로 쓰였거든요. 그들 자체는 이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존재라고 네. 믿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이 딥스테이트 이론 같은 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서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안토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흑막이 있다. 근데 그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공고하게 존재했던 권력인 것이고요. 예, 그쵸. 굳이 그게 뭐 딥스테이트라는 거창한 표현이 없어도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혹은 뭐 사람들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선출된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지내기 더 용이한 구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쵸. 일단 우리가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 엘리트의 사조직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사조직을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가난한 이유라던가 뭐 아프고 전쟁을 하고 하는 건 그 사람들 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한 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말씀해주신 음모론들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제가 준비한 음모론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오파츠에 대한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영어로 Out of Place Artifacts라는 약자인데요. 좀 해석하자면 있을 수 없는 곳, 장소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파츠는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고고학자인 이반 샌더슨이 처음 언급을 했는데요. 오파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시대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정교한 구조여야 하고요. 현대적인 도구나 기계와 유사한 형태를 또 갖춰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발견이 되어야 하죠.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입니다. 1901년에 그리스 해역에서 발견된 청동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뭐냐면요, 태양이나 달, 별의 위치를 계산하는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이 정도의 정밀한 기어는 18세기 시계 기술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인데요. 정말 고도화된 문명이 있었던 것일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그 남미에 있는 페루 아시죠? 네네네. 예, 페루에 있는 이카스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돌 표면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놀랍게도 공룡과 인간이 함께 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에는 공룡의 안장을 얹은 다음에 그 위에 타는 사람들도 보여지고요. 또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그런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지구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다시 쓰여질 그런 내용들이겠죠. 네, 그렇죠. 보통 공룡과 인간은 같이 공존을 한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인간이 있었던 뭐 호모사피엔스 시절에는 이미 공룡은 한참 전에 멸종을 했던 네. 것으로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본 과학자들은 이 이카스톤이 가짜다. 관광객 상대하려고 20세기에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진실을 덮으려는 과학자 세력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죠. 세 번째 사례는 런던 해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1936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발견된 망치, 해머, 망치입니다. 네네. 이 목재 손잡이에 철제 망치 머리가 달려 있는데요. 그게 약 1억 년 된 암석 속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망치가 1억 년이 된 암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암석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탄소 측정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1억 년 된 암석인데 그 안에 나무 손잡이에다가 철제 망치 머리가 된 이 망치 해머가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미지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약간 좀 화석처럼 박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럼 이 망치가 공룡이 있던 시대에 묻혔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쵸. 이거 시간 여행자가 남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암석이 단단해 보인다고 해서 수천만 년 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약간 연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주장인 것도 같습니다. 그 연대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그렇죠. 의문이 나온 거 봐서는. 예, 연대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되고 뭔가 좀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고요. 광물질이 손잡이에 스며들어가지고 마치 돌처럼 변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 그냥 우연적으로 망치 모양으로 변했다, 약간 이런 식인 건가요, 그거? 그러니까 망치는 있는데 네네네. 그 망치 주변으로 암석의 이 광물질들이 네네. 그냥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뭐 용암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됐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러는데 뭐 이 지질학자들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그쵸. 네. 모든 지질학자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닐까요? 모든 음모론은 약간 이런 식의 비판적인 사고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그렇죠.
항상 의심병을 가지셔야 됩니다. 청개구리병. 예.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복궁,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뻗어있는 그 웅장한 구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경복궁은 일제강점기 때 엄청나게 훼손을 당했습니다. 총독부 청사가 지어졌고 많은 전각들이 철거되거나 자재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이 비밀 공사를 진행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경복궁 지하 비밀터널설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 경복궁 아래에 거대한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 안에 독립운동가 명단과 군사 자료들을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총독부 청사 바로 뒤에 경복궁이 있었으니까요. 또 그들이 행정, 군사, 정보들을 다루는 본부에서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복궁 지하에 청와대 아시죠? 청와대로 네네. 이어지는 터널이 존재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유사시에 지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비밀 통로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극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복궁 지하에는 일제가 숨긴 금괴와 여러 문화재들이 남아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본 그 강점기 때 약탈된 그 보물들, 네네네. 뭐 우리나라의 보물들이 되겠죠. 이 보물들을 지하에 숨겼다가 갑작스럽게 1945년에 광복이 돼버리면서 미처 회수를 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다. 뭐 이런 루머가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그렇죠. 다 국가 환수 아닙니까? 그 돈들이. 그렇죠. 우리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처럼 음모론은 권력의 중심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와 독재를 거친 한국사가 과거의 공간인 경복궁과 결합을 해서 이런 음모론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상처, 권력의 어떤 은폐성이라고 할까요? 또 미지의 공간이라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잘 섞여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음모론에 대한 사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의 음모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요즘은 소셜미디어와 뭐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이런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어떤 음모론이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짐과 동시에 각자가 원하는 보다 자극적인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쵸. 이것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약간 좀 데이터가 일방향돼 있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식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정보들만 취합을 하는 그런 행동들, 인간의 어떤 행태, 그런 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한을 한 모스탄이라는 그 미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 어느 대학의 교수세요. 대학 교수고 트럼프 일기 때 네. 대사로 발탁된 적이 있었던 맞아요. 인물인 거죠. 그런 네. 어떤 공직 경력도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렸을 적에 소년원에 수감이 되었었고 집단 성폭행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런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 나라 이제 뭐 보수 일부 어떤 지지 세력들과 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소위 그 윤어게인 지지층에서 이런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양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현대 네네네. 음모론 사례로서. 한편 또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팬데믹이라든가 경제 위기, 전쟁, 기후 위기 등 다양한 형태의 또 다른 리스크들이 삶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다 자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을 더욱 키우게 되고 어떤 명확한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또 발견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빌 게이츠가 백신을 장려하는 것이 인류의 뭐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함이 아니고 뭐 인류의 생식 능력을 약화를 시켜서
인류의 인구 그 규모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잖아요. 아니면 좀 더 허무맹랑하게 그 백신 안에 나노칩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나저나 남해님은 이런 음모론이 확산되고 믿기 쉬워지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재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뭔가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좀 더 규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무작정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저도 약간 좀 청개구리 반고래 기질이 있어서 반고래 기질을 갖고 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이 예라고 했을 때 예인가 왜 아니오가 아니지 약간 이런 의구심이 항상 먼저 들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구심을 먼저 좀 갖고 생활하는 게 좀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제가 많이 듣는 걸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아니요 같은 행동을 한다던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약간 좀 나름 뭔가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의구심인 탐구심 이런 걸 좀 더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주는 대로 받지도 말고 보고 듣는 대로 하지도 말고 그냥 나름 좀 찾아보면서 조금 했으면 하는 게 대응하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해님은 아무래도 종교를 믿으시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겠네요. 예, 저 종교 자체는 안 믿어. 신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신이 우리나라의 종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소위 우리가 접하는 기독교, 불교 이런 것들 네네네. 종교 자체에 이렇게 뭔가 헌신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믿음을 갖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할 만한 성격이나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네, 종교들을 맞습니다. 바라볼 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사적인 TMI이긴 한데 그래서 그쪽 신천지에서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그 신천지에 잠깐 몸담으셨던 경험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신천지가 요즘 특검을 통해서 많이 조사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김건희 여사 뭔가 연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종교가 살짝 좀 폐쇄성도 있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일단 별명은 아니고 신천지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건 말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좀 변명을 좀 해주시겠다. 어느 정도. 그쵸. 저는 내 성격과 안 맞아서 신천지를 안 믿지만 네. 그쪽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아직도 교류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연락을 하고 하면은 주고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예, 그분은 실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모태신앙이라서 신천지가 대단하시네요. 연락을 하면 아마 연락 올 거예요. 연락 안 한 지는 꽤 됐는데. 그렇군요. 최근 마음이 좀 심란하시겠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해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팩트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을 바로 믿지 마시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단순함과 자극적인 설명은 일단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위에 의존을 하시는 것도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열린 정보 수용을 하시되 비판적인 필터를 장착하시는 게 권장드릴 만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전 한번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음모론들은 있잖아요. 네. 대부분 걸러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엄령 같은 거요?
계엄령도 그렇고 이번에 모스탄 소년공 음모론도 그렇고 부정선거론도 그렇고 약간 정치적인 뉘앙스가 들어간다 싶으면 보통 반사 이익에 의해서 하는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나저나 많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음모론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 음모론의 영역이 더 확산세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편 자, 오늘은 음모론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는 반면 부정적 효과도 큰 이 음모론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남해님이 선곡해 주셨죠. 서태지의 모아이. 예. 모아이 석상에 대한 그 노래가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음악적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에 맞게 약간 좀 신비롭고 좀 새로운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네. 한번 저도 옛날에 들었던 건데 이번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럼 서태지의 모아이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재살롱은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지. 무릎을 세우고 초조하겠지는 뭐.